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요나스가 책임윤리를 통해서 책임의 범위를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자연 전체로 확장을 했고, 어, 아울러서 책임의 시점을 현재에서 미래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나스가 가지고 있는 책임윤리가 공리주의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스가 그런데 책임윤리가 미래의 사태를 고려하기에 결과주의의 바탕을 둔 공리주의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 공리주의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지요. 만약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생명은 유용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에 생명들 사이에 가치의 우열을 설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공리주의는 도덕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덕적 선함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최선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즉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유용성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예측되기만 하면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우리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스는 미래의 사태를 고려하고 있어요. 즉 미래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주의, 즉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그 결과가 부정적일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공리주의와 어떤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오해인가? 자, 먼저 이 공리주의는 유용성, 즉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도덕적 선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예견되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 즉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면 도덕적으로 선하다,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공리주의에서 도덕적 선함, 무엇이 선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과의 유용성, 공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임윤리는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그 생명의 가치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자 다시 요나스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용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선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생명을 바라볼 때도 저 생명이 도덕 저 생명이 유용성을 산출할 만큼 가치가 있어를 물어야 됩니다. 저 생명이 과연 유용성과 관련이 될 만큼 가치가 있을까를 물어야 되죠. 하지만 이 요나스의 책임윤리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나스가 바라보는 생명에 대한 관점은 생명은 유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려고 애쓰는 자기 목적, 자기 보존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떤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즉 살려고 애쓰는 자기 목적의 자기 보존의 경향성이 있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를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가 있느냐, 즉 살려고 애쓰는 자기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래적 가치. 자, 그러니 이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단순히 미래 사태의 결과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공리주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은 혹은 접점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자, 반면 책임윤리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과학기술이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예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만약 특정 과학기술의 진보가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금 요나스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생명의 본래적 가치, 즉 자기 목적, 즉 살려고 애쓰는 경향성을 본래적 가치로 규정하고 그 본래적 가치를 대면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생명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즉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대할 때도 과학기술의 진보를 대할 때도 이 과학기술이 과연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과학기술이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그 특정한 과학기술이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면 그 과학기술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야 되는 셈이죠. 자, 그러니 책임윤리에 따르면 우리는 적극적 우생학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 우생학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본질을 변형시키지요.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불행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 불가능한 결과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파멸을 포함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소극적 우생학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우생학은 특정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요. 이러한 조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의 이 책임윤리를 조금 더 이 프랙티컬한 우리 실제 삶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우생학, 즉 인간의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죠. 이 인간의 능력, 본성을 개선시키는 이 방향이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으로 나타나는데, 적극적 우생학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즉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유전자까지 조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질서 자체에 개입하여 그 자연의 질서를 변형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과 같이 자연의 질서를 변형하는 이러한 이 기술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어디로 튈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불행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예측 불가능한 그 결과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려고 애쓰는, 즉 생명의 본래적 가치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파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과학 기술을 검토하는 요나스의 관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생명의 본래적 가치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 우생학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즉 그러한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장치, 제동 장치를 걸어야 된다라고 검토하는 것이 이 요나스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소극적 우생학은 유전자를 조작시키는, 즉 자연의 질서의 변형까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혹은 그 질병의 악화를 막는 차원의 이 조치이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조치는 생명이 살려고 애쓰는, 즉 본래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소극적 우생학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 우생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는 여기서도 한 번 더 알 수 있듯이 유용성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어떤 과학기술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공리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을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나스는 공리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섣불리 분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상의 논리를 통해서 책임윤리는 생명의 대상과 시점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책임윤리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즉 자연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가까운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은 자연, 즉 지구 생태계와의 공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새로운 윤리는 인류의 생존으로 수렴합니다. 자, 결국 이 요나스는 책임의 지평을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 생태계, 자연 전체로 확장하고 책임의 시점 역시 현재에서 미래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즉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책임윤리가 나아가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이렇게 요나스는 책임의 지평을 확장해서 결국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윤리의 방향성을 일련의 도덕법칙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즉 긍정의 진술로 도덕법칙을 구성하자면 당신이 현재 선택하려는 대상에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함께하려고 의욕하는 대상으로 포함하라. 혹은 당신이 행위하는 효과가 지상의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그리고 부정문의 진술로 도덕법칙을 구성하자면 당신이 행위하는 효과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혹은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에 기하는 어떠한 조건도 위협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책임윤리는 책임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고 그 책임의 시점을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책임의 지평을 확장해서 지구 생태계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그 지구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책임윤리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책임윤리는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을
인류의 생존을 지금을 포함해서 인류의 생존을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도까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책임윤리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생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류가 생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포함해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미래의 시점에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도덕법칙으로 구성하자면 여기 있는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긍정적 차원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부정적 진술로 이걸 표현하자면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덕적 명령, 도덕적 법칙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상의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칸트의 도덕 법칙을 변용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무조건적 명령, 즉 정언 명령입니다. 즉 동물적 본능으로서 경향성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도덕 법칙에 따르라는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칸트의 도덕 법칙은 적용의 범위가 인간 관계에 작용하는 호혜적 책임 차원에 머물지요. 그래서 저는 책임의 범위를 공간적 대상과 관련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명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맥락과 관련하여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요나스는 미래 세대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하라, 예방적 조치를 하라, 혹은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칙을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행동으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결과를 근거로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면 행동하고 좋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결과와 무관하게 이 행동을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 즉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액션을 무조건 취하라.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는 액션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명령대로 해야 돼? 묻지 마, 따지지 마,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은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유리하면 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 자, 그런데 이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이 요나스의 이 책임윤리와 관련한 이 정언 명령은 사실 우리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변용을 한 것이죠. 재구성한 것이죠. 이 칸트의 정언 명령은 당신이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그 당신의 주관적 기준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바로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경향성을 걷어내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그 동물적 본능으로서 경향성을 충족시키면 그 법칙대로 하고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법칙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동물적 욕망을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인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은 정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언 명령, 조건을 따지는 가언 명령이고, 정언 명령은 그렇게 그러한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 않고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왜 옳으냐? 동물적 경향성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경향성을 덜어내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한 그 원리, 그것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명령을 무조건 실천하라. 이것이 정언 명령인데, 이러한 칸트의 정언 명령은 그 적용의 범위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머물고 있어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즉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영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책임윤리에서 그 책임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책임의 시점까지 미래로까지 확정하니까 이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해서 책임의 대상과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해서 책임의 지평을 확장하는 정언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자면 우리 요나스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에 다가갈 수 있다는 베이컨의 이상 혹은 베이컨의 기획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인류의 파멸과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 불행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책임윤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그 책임윤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책임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자연 전체로 확장하고, 시점 역시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이 책임윤리이다. 이 책임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종말론적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임윤리가 온전히 실현되기만 하면 미래 세대, 미래의 인류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 미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정언 명령으로 우리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요나스는 자신의 책임윤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